한밤중에요. 경찰서로 황당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지난 3월 29일 밤 10시 37분경 경찰서에 전화가 울립니다. 받았더니 제 손가락을 찾아주세요. 에? 어느 중년 여성의 전화였습니다. 허허. 경찰이 정말 출동해 보니까 이 검지에 한 마디가 절단돼 있는 세상에. 거예요. 그런데 이때 경찰이 굉장히 판단을 잘합니다. 손가락을 찾기에 앞서서 일단 찾고 나서 수술을 할래도 이 여성분이 먼저 병원에 있어야 되겠구나 싶으니까 119 구급대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네. 한밤중에 손가락을 찾아달라는 전화. 아마 경찰관 여러분도 황당하고 당황했을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가락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피는 안 난다고, 그러니까 신고 내용 자체가 좀 의문이 드는 신고여가지고 제가 통화를 정확하게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고자분이 좀 진정성 우러나오는 그런 말투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량으로 이동해서 이제 신고자분이 그 아파트 그 입구 아파트 3층, 4층 사이 그 계단에 앉아 계셨어요. 저희 보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좀 우시면서 손가락 잃어버렸다고 그러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손가락을 보니까 진짜로 그 피가 흐르진 않는데, 그래서 바로 소방관 요청하고 이제 소방관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응급처치를 했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안타까우면서도 황당한 지금 사고예요. 저 여성은 어쩌다가 손가락 마디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저 여성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손가락이 세상에. 없어진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고 지금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분이 저녁 9시 52분쯤에 술자리를 마치고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다가 네. 집에 거의 다 왔는데 3km 전에 네. 택시에서 하차를 합니다. 어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네. 하차를 하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집에까지 왔어요. 어허. 40분 정도에 걸쳐서. 그리고 그때도 손가락이 없어진 걸 모르다가 40분가량 걸어 자택에 도착한 후에 손가락 마디가 없어진 사실을 알아채고 전화를 한 거예요, 경찰에. 세상에. 중요한 건 경찰에 따르면 일단 통증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손가락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두 번째는 본인의 행적을 물어봤는데 어디서 어떤 행적을 있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허. 경찰까지 출동했어요. 그렇다면 이 여성의 사라진 손가락 마디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김복준 의원님? 이거 아마 신고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신속히 이제 그 손가락을 찾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느꼈을 거예요. 적정한 시간대에 그 손가락을 찾아가지고 이거 이제 봉합 시술이라고 그러죠. 아하. 그걸 하면 손가락 기능이 살아나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신체의 일부분을 찾는 거를 일선에 있을 때 해봤어요. 어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 여성이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약 40분을 걸어서 집까지 갔다면 그 도로를 다 살펴야 되겠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경찰관들이 일단 길거리에 손전등을 사용해가지고 그 신속히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빨리 찾지 않으면 길거리 떨어져 있을 때 빨리 찾지 않으면은 뭐 고양이라든지 쥐라든지 아이고. 이런 이제 그 물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실될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그런 거를 좀 그 마음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도 이제 그 경로 온 그 도보로 찾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가야죠. 아하. 택시 탄 거로 가야죠. 아. 그러면 어느 택시를 탔는지는 간단해요. 신용카드 사용했으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이제 조회를 하려면 또 신용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하. 근데 이 여성이 또 신용카드도 잃어버렸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좀 시간이 걸렸고요. 카드 회사는 알았겠죠. 네. 그래서 카드 회사를 통해 가지고 어렵게 승인 내역을 찾았어요. 아이고. 자, 승인 내역을 찾으면 택시 회사 찾을 수 있죠. 네. 문제는 택시 회사는 그 낮 밤에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이미 문 닫고. 네. 택시 회사 쪽에서 또 심야 시간 되니까 연락을 안 받는데 겨우 아마 연락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택시 기사분을 찾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찾은 건데 택시 안에는 또 없네요. 손가락 마디가 또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택시 내부에서는 찾는 것까지 또 실패를 한 겁니다. 세상에. 정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지금 이 잘린 이 손가락 마디는요. 빨리 봉합을 하려면 찾는 게 1분 1초가 지금 급해요. 그런데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면. 그러니까 이 경찰도 되게 고민이 많았겠죠. 무려 경찰관 6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6명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 여성이 이제 그 택시를 타고 내렸을 거 아닙니까? 네. 다음 승객이 탄 장소를 찾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택시 안을 보니까 택시 안에도 없고, 그러면 이제 길에 있겠구나 해서 길을 이제 샅샅이 추적한 거예요. 세상에. 그 한밤중에 이제 6명에서 손전등을 이제 비추면서 그래서 신고 1시간 50여 분 만에 드디어 발견했는데 도로 중앙에서 발견을 했어요. 이야, 그 어두운 밤에 진짜 무슨 해변에서 바늘 찾기도 아니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태웠던 장소로 가니까 그전 그 피해자분 하차하셨던 장소에서 한 300m 떨어져가지고 프레시랑 자동차 라이트랑 다 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그쪽 주변을 순찰하니까 이제 손가락을 찾을 수 있었어요. 도로 제일 우측 차선에서 그 도로 정중앙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행히 다른 차량들이 밟고 지나가진 않아가지고 저희가 바로 이제 소방관들 불러가지고 그 입원해신 병원에 이렇게 인계해서 수술 받을 수 있게끔 전달했거든요. 정말 경찰들의 노고 덕분에요. 천만다행입니다. 손가락 마디를 찾았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봉합수술 잘 됐겠죠, 그러면? 안타깝게도 봉합수술이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중년 여성이 응급처치를 마치고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워낙 심야 시간대다 보니까 병원이랑 이 스케줄 조정이 쉽지가 않았고요. 아이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봉합수술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출동을 했던 경찰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색을 했는데 허탈하겠네요, 진짜. 봉합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김복준 의원님. 예. 경찰분들은 경찰분들대로 고생하고 이 여성이 이 여성대로 지금 고통을 느꼈는데 봉합수술이 안 돼요.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적으로 신체 일부가 이탈된 경우에는 6시간에서 8시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경찰관들이 정말 그 조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갖고 2시간 만에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신속히 가서 손가락 봉합 시술을 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이게 새벽 시간대에 손가락 봉합 시술이 가능한 병원이 흔치 않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 시간 내에 이제 봉합 시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고, 이 여성분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상에.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이 다른 혹시 커다란 강력 사건 피해는 안 당했다는 점에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빠른 쾌유 저희가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황당한 사건 그리고 정말 기괴한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지난달 23일경에 벚꽃 구경을 이제 하려고 광주 쪽에 사시는 분이 경남 하동 쪽으로 혼자 드라이브를 가셨어요. 네. 30대 여성 운전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경하고 귀가하는 귀갓길에 이제 겪은 사연이 되겠는데요. 네. 한 30대 남성이 탄 차량이 전북 순창군에 위치한 강천산 휴게소 아마 일단 거기서,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거기서부터 광주에 있는 한 파출소 앞까지 무려 약 한 50km 정도를 이 여성을 뒤쫓아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우연히 우리 그런 또 가끔 혼동 또는 착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연히 행선지가 같았을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았는데요. 네. 영상을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영상이 있어요. 네. 아하, 네. 네, 이곳이 바로 지금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네. 강천산 휴게소입니다. 이 휴게소에 들러서 화장실로 이 여성이 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남성이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허. 이 여성이 불안해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요. 네. 그런데 아까 봤던 그 남성의 차량이 네. 화장실 앞에서 정차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이 남성 운전자가 여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심지어 클렉션을 빵 울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두려움을 느낀 여성 화장실에서 나와서 황급히 차량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남성 운전자가 여성을 따라서 지금 후진을 해서 차량 앞에 정차했고 휴게소를 떠나면 남성을 따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뒤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차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 저기 남자가 탄 차예요? 네, 뒤에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오는데 심지어 노선을 이리저리 바꿔봐도 그럴 때마다 지금 차선 바꿔서 계속 따라붙는 모습이죠. 마치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지금 영상을 보니까 이게 무슨 행선지가 우연히 겹쳤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 여성 운전자 놀란 마음에요. 운전을 하면서 남편분에게 이 상황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통화 내용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저런 놈이다 있지? 야, 내 뒤를 너무 잘 따라붙는데 얘? 와, 옆에 레이가 있었어. 옆에 레이가 지가 이제 옆 차선에 끼어들라고 그랬다? 근데 이가 틈을 안 버려. 아, 니하고 틈을 안 벌려? 어쨌든 거기 풍암동 파출소 와서 좀 나오라고 그래. 거기밖에 없지 않아? 일단 풍암동 파출소로 가봐. 지금 김복준 의원님 네, 예. 해당 여성 운전자가 남편분과 통화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네, 목소리가 지금 가늘게 지금 떨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마 이 여성 운전자분은 뭔가 지금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떨쳐내려고 중간중간에 노선도 이리저리 좀 틀어보고 네. 차 밀릴 때 끼어들어가도 보고 별짓 다 한 것 같아요. 아. 나름대로 떨어뜨리려고 한 것 같은데 온갖 방법을 다 이용했어요. 수단을요. 네. 끝까지 뒤를 바짝 따라 이제 온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여성분이 직진하는 상태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파출소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이 뭐 아까 뭐 풍암동 파출소 뭐 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파출소로 이제 아마 직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순간 남편분과 통화를 통해서 기지를 발휘했어요. 아, 일단은 안전한 곳이 파출소가 제일 안전하겠구나 해서 파출소로 가는데 그러면 그 남성 체포됐을까요? 현장에서 이인철 변호사님. 일단 이 여성이 그래도 안심이 됐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갈 수 있는 파출소니까 경찰분들이 지켜주겠지. 그래서 이제 파출소 앞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경찰분하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이 남성이 파출소 앞에서 정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창문을 열면서 크랑크샷까지 올리는 거예요. 빵. 어허. 휴게소에서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지금 저 차량인가요? 네, 어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파출소 근처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 경찰이 이제 해당 경찰이 나와서 이제 이 운전자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하느냐 정말 황당한 게 내 차 가지고 어딜 가든 무슨 상관이냐. 만약에 저 여성이 나를 신고하면 나도 똑같이 역고소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섬뜩합니다. 당당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어쨌든 이상한 행동, 수상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오히려 남성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데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정말 걱정을 하면서 파출소까지 차를 몰고 갔잖아요. 그리고 경찰분들에게 블랙박스를 보시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잘 믿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준 거라고는 이 여성분이 느끼기에는 그랬대요. 신상조회만 하고 그냥 보내준 거하고 별반 다른 조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당시 파출소에서는 당장은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귀가를 하셔서 증거 자료를 모은 다음에 경찰서에 가셔서 진정서를 내시거나 고소장을 접수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여성이 파출소에 나와서도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남성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 봐 아니면 차를 몰고 또 쫓아올까 봐 너무 공포 속에 이 집 주차장에 차를 대는 순간까지도 너무 아하.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랬겠네요. 이분이 평소에 혼자서 드라이브 가는 걸 좀 즐기시는 편이었대요. 근데 앞으로는 뭐 드라이브는 물론이고 그러니까요. 혼자 차를 몰고 나가는 것 자체가 공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까운 집 앞에 가게에 나가는 것도 아마 두려울 것 같은데 뉴스파이터 제작진이요. 경찰에게 당시의 상황 관련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은 우리 직원들이 못했어요. 피해자가 요청을 하거나 말거나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스가 있었다고 판단이 돼요.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달라고 하니까 좀 화를 내면서 내 차 가지고 내가 운전하고 오는데 나도 집이 여긴데 하면서 성질을 내면서 인적사항 밝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차량 번호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했는데 차를 확 돌려서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인적사항도 안 밝힌 상태에서 차량에.
일단 경찰의 입장, 해명, 김복준 의원님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잘못됐죠. 무슨 화를 내면은 신분증 확인 안 하나요? 경찰이? 그다음에 그 경찰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확 차 돌려가지고 가는 걸 경찰이 그대로 쳐다보고 있나요? 그러려면 뭐를 경찰합니까? 경찰한테 주어진 권한이 뭔데요? 이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블랙박스 확인하는 거는 저건 경찰이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분이 50km 정도를 나를 지속적으로 따라왔는데 내가 불안해 죽겠으니까 경찰 아저씨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한다면 그 50km 동안 오는 동안에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경찰이 당연히 찾아봐야 되는 건데 안 찾아봤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뭐 파출소에서 처리 못하고 경찰서로 뭐 가서 고소하든지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파출소고 경찰서고 다 경찰이에요. 그러네요. 무슨 뭐 그 구분을 제가 볼 때는요. 이 근무자들의 이 어떤 귀차니즘이 작용한 거예요, 이거. 명백히 이 부분은 저 경찰 그 해당 그 경찰 그 부서에서 그 근무 태도에 대한 어떤 그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최근에 해외 영화에서도요, 외국 영화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른바 로드레이지, 도로 상황에서의 격분으로 끝까지 쫓아와서 뭔가 큰 강력한 범죄가 일어난 그 영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요. 이 남성 혹시 방송을 보고 있었다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집이 이 근처라면 여성이 파출소로 가건 말건 그냥 자기 가던 길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거기까지 따라온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계속 같이 50km를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성 운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옆으로 계속 붙잖아요. 그 차를 일부러 따라왔다고 느낄 수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본인이 추월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건 또 뭡니까? 아니 자기가 일 봤으면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경찰이 그냥 보내는 바람에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분 가족이 이제 이걸 인터넷에 올렸는데 인터넷에서 그런 글들이 이제 댓글이 올라온가 봐요. 혹시 여성 운전자가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보복 운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따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성 운전자가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본인이 휴게소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저 차가 전혀 찍히지 않았어요. 만약에 보복운전이라고 하면 운전이 미숙해서 본인이 휴게소 진입 전에 저 차가 이미 따라왔었어야 돼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러네요. 운전자의 운전이 미숙해서 거기에 화가 나서 이 남성이 계속 괴롭히는 마음으로 따라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자기 블랙박스를 보니까 휴게소 진입 전까지는 저 차가 전혀 찍히지 않았어요. 그 말은 휴게소에 미리 들어와 있었거나 또는 시차를 두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휴게소 들어오기 전에 저 차와 남성의 차가 어떤 형태로든 조우를 하거나 만나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남성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남성을 돌려보낸 경찰. 그렇다면 이 남성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경찰의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차량을 따라온 이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범죄 처벌법 3조 19호의 그 불안감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통구처분사항이에요. 안전벨트 미착용하면 이렇게 범칙금 내잖아요. 네네. 그런 정도의 그 처벌 대상이거든요. 지금 무슨 관련 조항 얘기만 들어도 일단 경미한 사건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24일 날 이제 그 국회 통과한 그 스토킹 처벌법이 있기는 해요. 거기 보면은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인 접근, 그다음에 따라다니기라는 조항인데 이제 물론 의사에 반한다는 얘기는 의사 표시가 피해자가 있었어야 된다는 그 아마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의율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들도 아마 이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아마 이거 이제 경범죄 처벌법상의 불안감 조성 등으로 아마 이 사람을 입건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도 상해라든지 이런 걸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경찰 조사를 또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사건하고 병합해서 아마 이제 그 조사를 할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네. 이 영상을 접한 지금 소름 돋잖아요. 많은 분들 그러셨을 거예요. 누리꾼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고속도로에서 스토킹 일환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영상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보네트 윗부분이 좀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차 상태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휴게소로 기지를 발휘해서 휴게소에서 이 파출소를 찾아가긴 했지만 애초부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휴게소에서 바로 경찰서로 신고를 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예전에 현수막에 경찰은 여러분과 3분 거리에 있다 그런 내용의 현수막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경찰이 좀 믿음을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요.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렸던 그 끔찍한 사건 서울 노원구의 세 모녀 살인 사건 그 발단은요 스토킹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안에서 나오는 남성이 스토킹했다고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이 피해자분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요즘 많은 진짜 위로와 그리고 가슴 아픈 분들의 이 마음을 받고 있는 그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바로 박수홍 씨 얘기입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사실 기부라는 게 얼마만큼의 금액, 그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부의 어떤 이런 봉사활동의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홍 씨가 20년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방문했던 그곳에 그다음부터는 카메라 없이 그냥 20년 동안 계속 기부하고 1년에 두세 번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달 전에 박수홍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지금 아이들 태워 다니는 차가 너무 노후해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자체적으로 모금을 했는데 한 300만 원밖에 모이지 않았고 하나는 사실 이 전 차량도 박수홍 씨가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전화를 했는데 박수홍 씨가 사실 제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하면서 다른 후원자를 연결을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더니 바로 이어서 제가 너무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면서 1,0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되짚어 생각해 보면 본인은 사실 이 친형의 횡령 사실을 한 1년 전쯤 인지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알려졌지 다른 분들은 모르니까 내 센터에서도 전화를 했던 것이고 이 박수홍 씨는 이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본인 얘기를 못하고 저 지금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연결로도 사실 대단한 건데 본인이 또 이 와중에도 이 1,000만 원을 또 기부한 게 알려지면서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박수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이 와중에 본인도 정말 지금 너무너무 힘들 텐데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럴 텐데 세상에 기부를 했을 때 액수를 떠나서 정말 그 마음이 대단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정말 그 박수홍 씨의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제 인터뷰를 했던 이사분, 그러니까 이걸 부탁했던 차가 좀 오래돼 노후돼서 좀 바꾸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이제 기부를 했잖아요. 그 말한 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인터뷰를 하면서. 왜냐하면 자신은 사실 지난달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런 이제 친형 횡령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그 당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걸 모르고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해서 부탁해서 너무너무 미안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세상에. 박수홍 씨가 이게 20년간 이 지금 보육시설을 계속 돕고 있거든요. 20년 동안이나요? 네, 20년 동안 돕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2019년도는요. 보육원 건물에 성면이 있잖아요. 옛날 건물들 성면 많이 썼습니다. 근데 성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암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 바꾸거든요. 그거 바꾸는데 돈을 다 됐어요. 또 박수홍 씨가. 아유. 그 성면 같은 경우는 아이들 건강에도 안 좋고 화재 나면 맞아요. 또 엄청나게 또 그쵸. 화재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전혀 내색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 끊임없이 도움을 줬다는 이 박수홍 씨의 마음을 보니까 그 일 당한 일이 내일 같아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을 전해 듣고 마음 아파하고 같이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하는 이유는 평소에 박수홍 씨가 정말 자기 자신은 제쳐두고 가족에게만 충실했던 점이 떠올라서 많이들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홍 씨도 놀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살아서 나중에 그때 그거 할 걸. 여행도 갈 때 가야 되고 뭐 배우는 것도 배울 때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일만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네. 제가 올 휴가를 안 갔어요. 내가 휴가를 하도 안 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내 친구가 야,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 저희 형은 매니지먼트를 초창기부터 하셨고 제가 프로그램 한 번도 내가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형제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이거 하는 게 좋겠다. 장수 왜 내가 마마보이야 그랬더니 어머니 말 뭐 마마보이, 형보이, 가족들 말이라면 아주 그냥 껌뻑 죽는다는 거예요. 착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게 내가 여자를 안 데려오면 집안에 분란이 생길 일이 없겠다. 지금 우리 형제들도 너무 잘 지내고 다행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이 체크를 하니까 나는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형님이 가끔 그래요. 지나가면서 아니 밥 먹을 때 꼭 소화 안 되게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손이 떨리면서 과거 방송에서 한 얘기지만 지금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 얘기 중에 앞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려오지 않게 되면 우리 집이 지금처럼 평온하게 잘 지낼 것이다. 분란이 안 일어날 거다. 어떻게 그런 마음까지. 근데 오직 김유진 아나운서 머릿속에서는 가정, 내 가족, 내 형, 내 아버지, 어머니 가족밖에 없나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박수홍 씨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생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대요. 근데 지난해 박수홍 씨가 사실 달력을 만든 게 있거든요. 다홍이 달력이라고 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고양이 사진을 넣은 달력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팬들을 위해서 만들기로 했다가 워낙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걸 1,000부를 찍어서 판매 금액 전액을 기부하겠다. 아이고 세상. 이것도 기부예요. 맞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제작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달력에 보면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가족들을 빚더미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그런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평생 한 번도 편하게 지내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희생과 고생은 너무나 당연해졌고 지금은 혼자만 압박감 속에 살고 있는 바보가 돼버렸다라는 글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는 다 몰랐지만 이게 사실은 심경 고백 같은 거였죠. 그리고 이 달력에 근데 다행스럽게 이런 문구도 있어요. 어떤 문구인데요? 지금부터라도 날 위해서 살겠다. 아하. 이제 새롭게 좀 바뀌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문구도 있었는데요. 그 의지에 좀 우리 모두의 응원이 좀 닿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겠다. 그 힘을 준 원천은 버팀목은 아무래도 반려묘 다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고 이렇게 좀 그랬는데 다홍이가 정말 저한테 큰 위로가 됐고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잤다요. 잘 잤다요. 굿모닝이에요. 굿모닝이에요. 다홍 씨, 지금 밖에 눈이 엄청 와요. 지금 모자 썼는데 또 똑 싸세요. 그거에 사라고. 뭐 있어? 눈 신기하죠? 고마워요, 우리 나홍 씨. 우리 김이상공이 지켜보니까 아빠가 잘 먹을게. 열심히 먹고 또 나가서 다홍이 또 응? 잘 키울 수 있게 사료값 벌고 그럴게. 고마워. 다홍 씨, 밥 잘 먹고 아빠가 힘낼게요. 아빠 힘내세요. 다홍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라면에 얼굴을 비벼. 다홍 씨,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 아빠가 노력할게. 아빠가 노력해서 광고 찍을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다홍아. 다홍이랑 대화를 나누면서도 눈물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기 어려운 지금 박수홍 씨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 가슴 먹먹해집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제가 예전에 박수홍 씨랑 방송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착한 분이고 정말로 인간성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요? 처음 만났는데 정말로 예의도 깍듯하고 이 출연자도 잘 챙기고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착한 사람을 또 역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팩트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박수홍 씨의 그런 말에 의하면은 일단 의혹 수준이라고 하면 그렇죠. 되죠. 이런 의혹에 의하면은 어쨌든 이런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반려묘가 이제 큰 힘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 반려묘가 영원히 뭐 10년, 20년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박수홍 씨의 이런 그 충격적이고 허전한 마음을 그 달랠 수 있는 거는 네. 하나입니다. 네.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네. 새로운 사람 만나서 정말로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게 본인에게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이 박수홍 씨가 이런 일을 이제 겪는 걸 아마 많은 분들 최근에 알았잖아요. 그러는데 여러 물심양면으로 응원을 보내주신 분이 전국 곳곳에서 응원의 물결이 좀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요즘에 미담이 그냥 막 폭포수 수준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제보가 많은데요. 네. 어떤 분들은 예전에 가족들이 식사하러 갔을 때 가족들의 식사값을 대신 결제해주고 박수홍 가신 씨가? 적이 있었다고 이제 그런 분도 계셨고요. 방청객으로 활동하셨던 분인가 봐요. 쉬는 시간에 와서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셨다. 세상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미담들이 있는데 뭐 지금 뭐 다 소개해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그 미담이 정도라면서요? 쏟아지고 네,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다면서. 네. 네, 이 군대에서도 제대하면서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26년이나 지났대요. 힘내고 건승하셨으면 좋겠다. 촬영장에서도 아이까지 챙겨주셨다. 이런 미담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박수홍 씨가 이거 다 챙겨보시고 좀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김복준 의원님, 네, 사실 박수홍 씨 사연을 접하시면서 일단 많은 분들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충격이 크고 또 평소에 정말로 성실하던 모습에 박수홍 씨라도 더 마음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이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금전적인 뭐 꼭 사기라고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뭐 횡령이라든지 그런 그 법령을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가족으로부터 이 어떤 이 배신 같은 거를 당하면 그 상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아, 그래요? 견디기 굉장히 힘들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보니까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오로지 아까 김준일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만 매진한 것 같아요. 올인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이 나를 좀 배신했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박수홍 씨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안쓰럽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조금 전 자막 보셨어요? 참 예전에 여러 가지 이제 과거 인연들이 막 이 박수홍 씨 이러셨어요 하는데 이름도 없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냥 촬영 현장에서 스쳐 지나가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엑스트라 배우한테요. 본인의 도시락을 선뜻 내주고 그랬대요. 그 엑스트라 배우분이 너무 감동받은 걸 지금 이 아픔을 겪고 있는 박수홍 씨에게 힘내라고 응원 댓글 달고 있어요. 홍종선 기자님 정말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홍 씨가 의무적으로라도.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나를 위해 살겠어요 하고 굉장히 다홍이를 아끼고 그래서 정말 박수홍 씨가 이제는 가족의 어떤 그 책임감에서 좀 벗어나서 달라졌나 했더니 이제 와서 보니까 본인은, 우리는 이제 알게 됐지만 본인은 한 1년 전쯤 인지한 거예요. 그런 걸 인지한 속에서 어떤 자신을 돌아봤던 거고 그렇게 고양이 다홍이와 지내면서 그랬었구나를 이제 와서 보니까 미리 몰라줬던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 동료 연예인들이라고 가까운 사람도 사실 박수홍 씨가 본인 가족 얘기다 보니까 입을 다물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 미안한 마음 또 응원하는 마음 많이 전하고 있는데 손은수 씨, 개그맨 손은수 씨가 굉장히 친해요. 아니 우리 형이 지금 의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면 이 친형이 경차 타고 다니고 형수는 가방 없다고 종이 가방 메고 다니는데 어떻게 알았겠냐. 이게 손은수 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몰랐다.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굉장히 우리 형 웃게 해달라 이런 응원의 말도 네. 남겼고 코미디언 김인선 씨는 내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 응원의 어떤 손길을 줬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네. 또 같이 방송했던 심진아 씨, 장영란 씨, 이영진 씨, 체리나 씨 모두가 오빠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연예인 아니고도 제 주변에도요. 지금 뭐 친하진 않지만 박수홍 씨가 모델로 있는 홈쇼핑 상품 제 주변에도 막 주문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국민들 마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느끼시면서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라고 응원 보내주는 분들이 전국에 걸쳐서 많이 있기에 박수홍 씨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도로에서의 역주행은 아찔하죠. 하지만 여기 기분 좋은
역주행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저 이거 얼마 전에 어디 길 가다가 들어본 노래 같은데요. 네, 요즘 이거 어디서 자꾸 들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많으실 텐데 브레이브걸스가 2017년 3월 무려 4년 전에 발표한 노래인데 사실 빛을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요즘 나온 노래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인터넷 방송 하시는 개인분이 요 뮤직비디오에다가 재치 있게 자막 같은 거 넣고 편집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조회수가 무려 1,400만 회를 돌파했고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이 알고리즘으로 관련 영상 계속 연이어 추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4인조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이 노래 롤린을 부른 브레이브걸스가 역주행을 하게 된 거예요. 야하. 그 신화를 쓰게 됐는데 네. 사실 저는 역주행 너무 좋아요. 뭐냐면 그늘, 응달에 쨍하고 늦게나마 볕이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려움 겪던 브레이브걸스가 지금 뭐 음악방송 여기서 1위 차트, 1위 차트에서 1위에 오르고 그래요? 한 5개 음악방송에서 다 1위, 이야. 5가랑 되고 막 이러고 있고요. 네. 이제 한국기업평가연구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뭐 순위, 인기도 순위 같은 영향력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1위는 뭐 불변의 방탄소년단인데 네. 이 1위를 다투던 게 이명웅 씨였어요. 그런데 이명웅 씨를 3위로 하고 2위에 바로 브레이브걸스가 올랐습니다. 야, 정말로 기분 좋은 역주행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데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에는요, 와, 이분들의 공이 컸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저 모자 쓴 분들은 대체 누굽니까? 최재봉 교수님. 자랑스러운 해병대 장병들입니다. 아. 팔각모잖아요. 모자가 팔각으로 돼 있어요. 팔각모라 부르거든요. 빨간 명찰, 팔각모가 해병대를 상징하는데 첫 번째 장면은 해병대 1사단에서 공연했던 거고요. 두 번째 장면은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6여단에서 공연했는데 제가 1사단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아하. 그 처음에 실내로 나왔던 그 공연장이 도솔관이라는 곳인데요. 주로 네. 1사단, 해병 1사단에서 위문 공연, 그다음에 초빙 강연 하는 그런 강당이에요. 거기서 아마 공연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있을 때도 저기 있었는데 어쨌든 이 군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군인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군통령. 네. 그리고 이 밀보드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예요? 밀리터리 플러스 빌보드예요. 야. 빌보드. 그러니까 군대에서 빌보드 차트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항상 1위였어요. 네. 이 곡이. 그만큼 군인들한테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 보니까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난 1월까지,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 1월이죠. 군 임원공연만 65회를 했어요. 대박 이게 사건. 약 한 4년 정도 되거든요. 네. 4년 동안 65회를 나눠보니까 1년에 14회를 한 거예요. 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군대 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네. 공연을.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이제 그룹이 됐고 네. 이 그룹이 또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분들이 엄청나게 그 친절하게 군인들을 대해준대요. 그리고 선임들이 후임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요. 자, 1등은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다. 그래서 결국 선임들이 후임만 제대하면서 인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끊임없이 군에서 인기를 누리는 그런 대표곡이 됐다고 합니다. 야, 웬만한 남성들보다 지금 군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자, 지금 이분들도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일 텐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기분일까요? 브레이브걸스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그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조회수가 며칠 만에 너무 급상승을 하고 정말 수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특히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인수인계라고 하죠. 군번까지 달아주시면서 이렇게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거 보고 그 위문 공연 갔을 때 뭔가 저희가 무대하는 모습에도 되게 찐 행복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진짜 기분 좋은 그런 느낌들이 나오잖아요, 무대에서. 그런 게 이제 대중분들한테 조금 통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러다 말겠지 하는 그 기분으로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상승세가 오르는 거예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저희에 관련된 뭔가가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오늘 5만 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야 실감이 확 드는 느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역주행 바람이 조금만 늦게 불었어도 브레이브걸스를 못 볼 뻔했다고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한 일주일만 더 늦게 불었어도 못 볼 뻔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지난 5년 동안 특별히 이 그룹이 큰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멤버들이 일단 탈퇴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성적이 너무 부진해가지고 팀이 해체될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몇몇 멤버들은 숙소에서 아예 짐을 빼가지고 이제 가기도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일주일만 늦게 했어도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실력 있는 가수는 빛을 발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연예인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은 네.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언젠가는 본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야, 브레이브걸스 요즘 인생 역전이란 4글자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긴 무명을 딛고요. 지금은 뭐 대세로 자리 잡았죠. 음악 방송뿐만이 아니고 예능, 뭐 또 광고까지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브레이브걸스의 아버지라고 해야겠죠. 프로듀서 용감한 형제가요. 과거에 이런 공약을 했었대요. 1위 하면 고가의 명품백을 사주겠다. 근데 직접 진짜 이번에 사셨다고 진짜로요? 하더라고요. 그 공약을 지키셨다고 하고요. 또 같이 지내는 숙소도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브레이브걸스의 신곡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감한 형제가 이 브레이브걸스의 컴백 앨범을 위한 곡 작업에 돌입했다고 하거든요. 네.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던 이들이기에 앞으로 브레이브걸스의 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역주행하면요, 이분의 곡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손님 오신다, 이 노래 오는 손님은 일찌감치 와서 예쁜 손님. 2월에 오는 손님은 이 반삭한 우리 집만 오는 손님. 3월에 오는 손님은 삼촌동자도 아는 손님. 4월에 오는 손님은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손님. 이 노래에 열광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손님 온다. 정말 지금 코로나19로 힘겹게 영업하시는 그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너무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가게 문 딱 여는데 네. 손님이 물밀듯 들어오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오늘 매출 오르길 바라면서 아침에 영업 시작하실 때 이 노래 틀어놓으실 것 같아요. 손님 온다. 네, 그러면서 사실 이게 더 인기 있는 것 같고 사실 윤수현 씨 마음도 그랬다 그래요. 이 코로나19로 거리 뭐 두기 제한 조치 있죠.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죠. 이런 속에서 다들 너무 힘겹다 보니까 그분들 위로해드리고 싶고 손님들 정말 많이 오셨으면 그런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역주행이냐면 사실 지난 1월 이후에 16주 동안 이 성인가요 차트의 1위는 패스형. 나훈아 네, 가수의 패스형이었는데 그 1위 자리를 이 손님 온다가 차지한 거예요. 빼앗았어요. 네, 와하.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한 군데 틀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방송 같은 데서 이 스포츠 뉴스 뭐 이런 스포츠 정보 전달하시는 분들이 손흥민 선수 얘기할 때 등장할 때 손님 온다. 손흥민 온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럴 때도 또 많이 배경음악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네. 센스 있는 가사, 흥겨운 멜로디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이 노래가 많이 불려서 한몫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1월에 오는 손님은 일찌감치 와서 예쁜 손님. 2월에 오는 손님은 이 반삭한 우리 집만 오는 손님. 근데 이제 김유진 아나운서 사실 윤수현 씨 노래하면 제가
요즘 이 최근에 많이 들었던 노래는 천태만상 그런 노래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곡도 참 유명하죠. 첫 소절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그 노래. 이 노래가요. 사실 2014년에 발표된 윤수현 씨의 데뷔곡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4년 후 2018년에 한 중학생이 SNS에 올리면서 이게 화제가 돼서 역주행을 시작하게 된. 윤수현 씨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데 진짜. 네, 이번에도 역주행 곡이었는데요. 네. 초등학생들한테도 참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커버 영상도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건 그만큼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실제로 2019년에 연간 방송 횟수 통계에서 방탄소년단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윤수현 씨 뭐 노래도 잘하지만 참 선한 인상도 있고 하면서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인기에. 키도 훤칠하게 크고 여러모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데요. 그 실력을 뒷받침하는 거는 끊임없는 노력이었어요. 트로트를 향한 그 남다른 열정이나 이제 애정 같은 게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뭐 최근에 K-트로트 알리려고 영어하고 중국어까지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쉴 때마다 하여튼 노래 연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기죠. 맞아요. 정말로 그 말씀 맞는 것 같고요. 정말 이 받기가 힘들어요. 햇볕이요. 요즘 봄 햇볕 있잖아요. 그 따스한 햇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브레이브걸스 윤수현 씨는 뼈저리게 느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분의 앞날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